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전격 중도 하차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로 짜이게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선거운동을 중단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3.44%, S&P 500 지수는 3.41%, 나스닥 지수는 2.5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8일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하강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과감한 금리 인하로 되레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연준의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6에서 9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전달보다 0.3에서 2.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OECD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동 제한령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연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 유지하면서 600선 그대로 유지했지만요.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1% 가깝게 빠졌습니다. 1720선에서 10선마저 깨고 170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일단 외인과 기관의 매도 행렬은 여전합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5거래 연속 순매도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더불어서 유가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날 WTI가 9%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간밤에는 감산에 대한 기대와 함께 WTI가 6% 넘게 급등을 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에 드렸듯이 월가의 적대적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 가져갔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GDP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질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국민연금 측은 반도체와 제약주를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배경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 호텔 신라에 대한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의 시장 상황은 유가, 민주당 그리고 샌더스 이렇게 좀 종합해서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가가 감사한 기대감과 함께 6% 이상의 급등 흐름을 가져갔고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기대감 가져갔습니다. 더불어서 민주당 측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구제 금융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힘을 받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호재는 사실상 버니 샌더스 의원이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월가의 적대적인 인물로 워낙 상징적으로 꼽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 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실 예정이고요. 최근 며칠 동안 뉴욕 증시가 급락했을 때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정 정책이나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먹히지 않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상보다 미국 증시에서는 일단 굿뉴스로 바라본 시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더슨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강경파의 인물이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에 샌더슨이라는 인물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소식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는데 이제는 샌더슨 후보가 나는 그 후보로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조 바이든이라는 어떤 새로운 인물을 소위 밀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뉴욕 증시는 일단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떤 유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 상승한 것들이 미국 증시에 일단 기초적인 훈풍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끝난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추이 그리고 여러 몇몇 인물들 관련돼서 즉 대선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이 뜨겁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상승에 좀 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관련된 상당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어떤 팩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뉴욕 증시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볼 수 있으십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지난 어제와 이틀 동안에는 상당히 뉴욕 증시가 급락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어떤 긍정적 시그널 속에서 상당히 상승했는데 이것이 상승의 의미로 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상승의 핑계를 일단 미국 증시가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3시 11분에 올랐던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에서 몇 가지 좀 보실 내용들이 이 HCQ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좀 보면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은 상태에서 상당히 인도가 도와주고 있다. 인도와 인도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뭘 도와주냐면 HCQ.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찾아보면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어떤 의약품의 준말이 HCQ인데요. HCQ가 실은 인도에서 개발하는 이게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내에서도 상당히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이 HCQ 이런 어떤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만약 인도가 이번에 HCQ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안 한다면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인도가 다시 한번 미국을 향해서 수출을 재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프렌들리하게 HCQ 이런 어떤 의약품을 상당히 미국으로 도와주는 건 고맙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한 이번에 어떤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관련돼서 코로나19의 어떤 충격을 상당히 딛고자 이렇게 HCQ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하고 있는데요. 호주나 그 외 국가에 있어서는 과연 코로나19 관련돼서 이런 HCQ가 얼마나 효능이 있을까 이런 어떤 양분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미국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거리를 좀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뉴욕 주지사의 평가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뉴욕 주지사의 기본적인 입장은요. 최근 들어서 미국 관련돼서 상당히 확진자도 많이 있고 사망자도 많이 있는데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것은 뉴욕주가 779명에 또한 하루에 779명의 사망자가 늘어났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오늘 끝난 미국 증시가 급등의 모습 관련돼서 결국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뉴욕주는 하루에 779명의 이렇게 사망 소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트렌드로 봐서는 미국의 경제가 지금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들어볼 필요는 같습니다. 또한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이죠. 미국의 부활절이 4월 12일인데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 12일까지는 코로나가 확진이
코로나 관련돼서 종식을 할 거였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상당히 4월 말까지 미국 내에서 통행 금지했다는 걸 보면 미국 내에서 얼마나 코로나19가 충격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한번 트렌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미국 내에서 확진자가 42만 4천여 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어느덧 14,529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내에서 과연 어제 이후에 나왔던 즉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내 확진자 수 관련돼서 데일리 차트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난 그 4월 4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3만 3천여 명 그리고 최근 며칠 날에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많은 참여자들이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리얼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있던 것은 이게 100K가 우리가 한국으로 보면 결국 10만 명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3월 20 며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즉 3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즉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10만 명에서 확진자 수가 40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거 보면 예상보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미국 경제에 큰 고민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틀거를 보시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관련돼서 150여만 명의 확진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것은 미국 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다 이렇게 보겠고요. 잠깐 이 데이터를 보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주 전부터 미국 내에서 상당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노동부 데이터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회사가 힘들어서 제가 실업자가 됐으니 국가에서 돈을 주세요. 이런 평가인데요. 지난 4월 2일 기준으로 보시면요. 4월 2일 기준으로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를 신청하는 사람이 662만 명입니다. 즉 그 전주에는 300여만 명이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1,00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예상보다 미국 내 경제가 어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OMC 지난 어떤 회의 때 기준금리 관련 얘기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제로금리로 갈 수 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관련돼서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모르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로 보면 올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몇 가지 이슈, 즉 정치적 이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자 수가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 속에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틀거를 보면 아직까지 미국의 어떤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증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안개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일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미국 연준 측에서는 V자형 경기 회복에 의구심을 가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간밤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니 샌더스와 관련된 호재로 오르긴 했지만 FOMC에서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밝힌 건 결국은 악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내일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경제적인 데이터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난 4월 2일 기준으로 그 전주, 그 전전주 2주 동안에 결국 실업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섰다. 이런 부분을 보면 경제적인 데이터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필요가 같고요. 이제 앞으로 미국이 이제 또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베이지북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미국 경제는 상당히 불확실성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서는 글로벌 코로나19 관련돼서 얼마나 확산될지 이런 부분들이 난 잘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그동안 주관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은 결국 경제적인 데이터가 나빠진다면 나는 기준금리 내릴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2번이나 내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제로금리 베이스로 넘어서서 이제는 결국 그 FOMC의 어떤 할 수 있는 그 양적 완화 역할을 끝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는 세금을 인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롬 파월 의장의 기본적인 고민들은 결국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나왔던 FOMC 스테이트먼트의 어떤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인데 EU 측, 특히나 이탈리아 측에서는 다시 한번 고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이탈리아가 그동안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 유로존의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은행을 비롯해서 유럽 어떤 주된 키맨들은 이탈리아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것들 관련돼서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탈리아의 어떤 성장성을 좀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잠시 그 존스 홉킨스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 사이트를 통해서 평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말씀드려보면요. 뭐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어느덧 확진자가 글로벌 관련돼서 150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려 봐야 되겠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미국을 넘어서 유로존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로존이 유럽 중앙은행이 앞으로 얼마나 그 양적 완화나 이런 어떤 제스처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필요는 같습니다. 어느덧 이태리가 13만 9천여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됐고요. 13만 9천 명 관련돼서 사망자가 17,000여 명이면 상당히 그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관련돼서도 11만 3천여 명이고 그리고 그동안 유로존 관련돼서 가장 경제력이 있던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에도 11만여 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로존 관련돼서 이태리,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해서 또 영국도 있겠 이제 뭐 영국이 탈퇴했습니다만 유나이티드 킹덤도 6만 1천여 명 등 예상보다 유로존 관련돼서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충격으로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이번에 한국 돈으로 530조 원 정도의 어떤 부양책을 발표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 지난번과 이번 주에 합쳐보면 이탈리아 1년 GDP 예산의 50%를 코로나19 관련된 충격을 상당히 완화하는 데 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탈리아가 내부적인 어떤 상당히 경제력도 약한 상태에서 50% 정도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보면 결국 이탈리아 방향성은 지금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우리가 어렵다는 평가를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도 들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이것이 FTSE MIB 그러니까 이탈리아 거래소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6개월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 전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상당히 좀 방향성이 좀 고민이 됩니다만 결국 2월 달 이후에 주가가 25,000선부터 최근 들어서는 17,000선까지 단기간에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이탈리아의 증시가 코로나19를 넘어서 즉 경제적인 데이터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여행객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셨기 때문에 최근 뭐 CNN이나 몇몇 데이터를 보면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인 그 취약성 속에서 이탈리아 증시가 상당히 급락한 것을 보면 그만큼 유로존 관련돼서 이탈리아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경제는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제는 이탈리아 넘어서 글로벌 각국의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얼마나 했는지 잠깐 좀 이걸 좀 보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중국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죠. 그동안 그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우한시 관련돼서도 어저께 공공실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오픈했는데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보실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8만 2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3,337명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데이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돼서 발원지라고 얘기되는데 2월달 이후에 상당히 확진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는 몇몇 평가가 어쩌면 중국이 사망자 수 그리고 확진자 수를 일부러 줄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정확한 평가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국 관련돼서 몇몇 그 정책적인 대응을 보면 중국이 2월 달부터 상당히 2월 달 그리고 2월 17일, 20일 그리고 3월 20일 몇몇 경제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도 결국 코로나19 관련돼서 중국이 데이터를 좀 많이 속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보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월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뭐 생계자금 비롯해 상당히 좀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은 지난 2월 28일 날 연준이 긴급 성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2월달 이후에 딱히 큰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뭐 세금 인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이탈리아가 지난 3월 1일 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28일 이후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넘어서 중국의 어떤 GDP 50%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시장의 충격을 지금보다 약하게 하겠다 이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뭐 독일과 하면 G7까지 메리츠 종금의 데이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유로존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코로나19가 확산이 지금보다 진척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앞으로 성장점을 계속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앙은행이 어떤 노력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이런 부분들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전날만 하더라도 WTI가 9%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감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6% 이상 급등 흐름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9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9일이니까 오늘 시간으로 뭐 저녁이 되겠네요. 이 감산과 관련해서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유가 뭐 우리가 그 호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약간 한국과 호주와 7시간의 텀이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마다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유가가 급락할 때마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서부 텍사스 원유 그리고 브렌트를 비롯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얼마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만 이게 먼슬리 데이터를 보면 물론 지금 2008년 데이터가 의미가 없겠지만 2008년 데이터에는 배럴당 148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9달러 19달러면 이거 정말 이렇게 가도 될까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데이터를 보시더라도요. 지난 1월 달에는 배럴당 65달러에서 최근 들어서는 뭐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 19달러까지 떨어졌고 최근 들어서는 25달러까지 소폭이나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달 이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원유를 수입해오는 그 정유 3사는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배럴당 52달러 그리고 3월 30일 날에는 19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정유 3사가 아무리 그 해외에서 원유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그동안 너무 비싸게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결국 국내 휘발유를 판다 하더라도 원유 3사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결국 왜 이렇게 유가가 하락했나 이렇게 원유 가격이 하락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들 간단히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그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오펙 플러스 그 산유국들이 지난 3월 달에 그 결국 그 정례 회의와 해서 결국 이 키 팩트가 이겁니다. 러시아의 추가 원유 감산 반대로 감산함에 실패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우디는 원유 증산 및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감정 싸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같고요.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된다면 결국 글로벌을 비롯해서 중국의 세계 공장들이 그만큼 공장을 덜 돌리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보다 하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반대로 추가 원유 감산 계획을 무산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 행간의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산유국은 뭐 기본적으로 샌드오일이나 이런 산유국은 미국이지만 결국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보다 원유를 계속 증산해가지고 과연 그 원유 관련돼서 그 러시아가 어렵게 될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렵게 될지 이렇게 어떤 치킨 게임 속에서 상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만큼 증산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19달러부터 뭐 어제 그제는 급락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게 배럴당 25달러까지 소폭에 올라갔지만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보면 앞으로 유가가 10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나는 원유를 계속 증산하겠다 이런 어떤 감정의 어떤 골이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어떤 감정 싸움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미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샌드오일이라는 평가를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화석암이나 이런 데서 결국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그 원유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미국이 그만큼 그 원유 생산에 대한 비피가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샌드오일 관련돼서 그 어떤 화이팅 그 페트롤륨이라는 그 샌드오일 회사가 4월 초에 뱅크럽 그러니까 나는 파산하겠습니다. 이런 점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감정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이제는 서로 좀 잘하자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것이 결국 유가가 최근 들어서 급락하는 것은 맞지만 급락폭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단기간에 지난 1월 달부터 단기간에 급락의 이유가 결국 코로나19 관련돼서 그만큼 글로벌 세계 공장이 그만큼 공장을 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감정 골 속에서 굳은 유가 급락했습니다만 이제는 얼떨결에 미국이 결국 이런 구조로 가면 미국도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돼서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결국 원유를 증산하게 된다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류나 이런 것들을 팔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어떻게든 감정을 좀 추스릴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트렌드를 보면 유가는 단기간에 급락은 더딜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스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급락장 속에서 국민연금 측이 반도체와 제약주를 중점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이 사야죠.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지분을 늘리거나 아니면 시장의 급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국민연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동향을 살짝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이 급락할 때는 초반에는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분위기였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빠지지? 뭐 이런 분위기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좀 정신을 차리면서 일단 약 한 3월 달 말부터 3월 중순 이후부터 매수세가 늘려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3월 말까지는 한 3조 원대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지금 국내 주식 관련된 비중은 어느 정도 작년부터 좀 채웠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를 좀 활용하는 측면들이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티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종목들은 샀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5% 이상 1분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328개로 집계가 됐는데 16개 종목이 5% 이상의 보유 신규 편입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분 증가도 125개까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지금 결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낙폭을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를 매수를 했다는 관점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5% 이상 지분을 보유 후에 지분을 낮춘 종목은 또 10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게 되면은 증간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40개, 그리고 낮춘 게 103개.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늘린 게 더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18개 종목은 5% 룰을 제외를 할 정도로 비중을 줄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그럴 겁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이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동향들이 기준치를 못 따라가겠다라는 판단이 쓰는 종목들은 줄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이 7개, 미디어가 6개인데 미디어는 아마 지금 약간 통신 기반과 관련된 쪽의 미디어가 아닐까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호텔 및 레저 5개, 석유, 가스 4개. 쉽게 말씀드리면 호텔 레저부터 자동차, 석유 쪽, 유가와도 연동되는 이런 전반적인 코로나19 사태 관련된 대표적인 피해 종목들은
일단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정리를 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늘렸던 종목들, 즉 저희 관심은 3종목의 관심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종은 매수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1개 종목이 지분이 증가가 됐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황은 선전한다라는 관점들인데 하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그동안은 선전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약 한 2일 사이에 지금 디램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이제 하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한 지분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대까지 늘었는데 한미반도체는 유심 있게 봐야 될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주주 가치의 환원을 가장 잘 해석하고 잘 대응하는 쪽이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포트에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해성 DS 괜찮죠. 실적 작년부터 이어지는 변화 나쁘지 않고요. 유진테크 거기다가 SK하이닉스도 지분을 늘렸네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반도체 쪽에 대한 심리는 국민연금 쪽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제약 쪽 같은 경우는 녹십자 당연히 백신 관련된 강자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늘었을 것이다. 당관점 쪽에서 마찬가지로 비중이 10%대까지 늘어났고요. 종근당 홀딩스도 지분이 1%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서 시장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종근당 홀딩스를 신규 편입했다라는 부분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섹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실적 늘어나는 대표적인 노바렉스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독이나 아미코젠 그리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가 신규 편입이 된 상황 쪽에서 5% 이상인 종목들인데 아미코젠을 신규로 많이 편입했다는 쪽 한번 염두하시면서 기회 될 때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식료품 쪽에서는 7개 회사가 지분이 늘었는데 8개가 지분이 감소했습니다. 즉 약간 줄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특이한 사항을 보게 되면은 풀무원, 농심 둘 다 늘은 회사죠. 근데 풀무원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풀무원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년 동안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 의외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미국의 면 관련된 쪽의 수출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기업 쪽에서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농심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쪽에서 예전에 없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수의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에서는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풀무원의 실적 동향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오리온은 줄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잘 팔렸다. 그리고 집콕 때문에 스낵 과자가 잘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 지분율은 떨어지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좀 가세가 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콕이 늘다 보니까 어떤 단체 급식 관련된 쪽도 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수익률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당연히 무슨 펀드나 주식 관련된 쪽은 이번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좋지는 않을 건데 국민연금의 연간 주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봤을 때 잘합니다. 생각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계속 관심 필요한 종목들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인 수급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개인이 호텔 신라를 중점적으로 좀 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젠가는 오른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언젠간 오르죠. 주식은 언젠간 오르겠죠. 근데
그래도 가장 좋은 때 좀 올랐으면 하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3월달 이후부터 개인이 900억 매수, 기관이 그래도 100억 매수, 외국인이 1000억 매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의 지금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의 평균적인 3월달의 동향을 말해주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또 하나는 공매도 증가 상위 5위 안에 드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와 함께 나왔을 때 당연히 충격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호텔 신라의 가장 매출 구조가, 호텔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면세점이 대부분인데 면세점 관련된 쪽 해외여행 안 가죠. 지금 3월달 말까지 나왔던 국제 여행 수요를 봤었을 때 인천공항 이용률이 90% 줄었습니다. 작년에 100명 나갔으면 이제 10명 갈까 말까 이런 수준까지 들어와 있는데, 당연한 얘기겠죠. 이런 충격 속에서 무슨 해외여행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1분기 영업이익 적자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어떤 국제 해외 여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뒤부터 처음 있는 기록적인 수치가 아닐까로 적자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그나마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온라인 비중이 한 50%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호텔 신라의 강점은 해외 진출한 면세점이죠. 이쪽이 타격이 크다라는 쪽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싱가포르, 홍콩 입점에 있는 어떤 면세점 같은 경우 거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실적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겠죠. 게다가 또 호텔 투숙객도 70% 이상 감소가 됐다라는 관점들,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어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의미 있는 기사가, 롯데나 신라 면세점이 인천공항 터미널 1인가요? 이쪽에서 면세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임대 사업권의 계약이 이어지는데, 이걸 포기했다란 쪽은 앞으로 10년도 별 재미가 없겠다라고 바라보는 거가 아닐까 하는 관점 쪽에서 지금 당장의 힘든 것 때문에 앞으로 10년도 포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은 지금 그 사이에 현대백화점 쪽이 이를 단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정상화되고 해외 여행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면세점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면세점 주로 봤을 때 현대백화점도 거기에 끼어서 봐야 된다라는 쪽도 이제 이 사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장기화된다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영향권들이 얼마만큼 미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래도 조기 종결로 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래서 한 4, 5월 달 안에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배낭 싸서 항공 티켓 끊고 해외여행 가야지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아직 여전히 조심스럽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아직 또 혹시 모르는 감염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를 하겠죠. 그러면 예전에 사스 때 같은 경우도 보통 어떤 발병하고 종료한 뒤에도 6개월 이상은 수요가 회복하는데 아직 오래 걸렸다라는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그때보다 파장이 좀 더 컸던 만큼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까지는 회복하는데 느리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타격은 크고 아무래도 어떤 여파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혹시나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열려질 중국의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강화한다든가, 또 시진핑 주석 방문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쪽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낙폭과대를 한번 들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파는 게 맞겠죠. 그런 단기간에 1, 이틀 사이에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파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떤 수요 회복은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테마주인데요. 최근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꼭 짚어야 될까요, 앵커님? 네, 꼭 짚어야죠. 네, 저는 하고 싶지 않은 테마입니다.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 테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제가 직접 매매를 안 할 생각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강조드리고 싶은 상황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총선 관련해서 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정치 테마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총선하게 되면 선거의 계절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겠죠. 근데 움직이는 거 몇 종목들 실체도 없는 종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개인들의 주식 예탁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움직이겠다라는 관점들은 나오는데 뭐가 움직일지는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인물 테마 쪽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 관련된 테마가 남선알루미늄 국영지에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낙연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남선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58%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황교안 테마주는 한창제지, TBC 참 웃기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대학교 회장이 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주가를 45% 이상 올린다. 네,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요. 예, 주식이 이런 쪽의 모멘텀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는 그러면 관련된 지금 정치 테마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대학 어떤 그 동문 학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이쪽에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밖에 안철수 테마주, 오세훈 테마주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테마주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각각 주가가 그래도 두 자릿수가 다 올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총선 끝나고 또 어떤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총선 관련된 테마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회복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도 일단 가세가 됐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물로 판단을 해서 그와 관련된 테마는 진짜 실체가 없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차라리 이제 공약 테마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공 와이파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탈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나머지 4당이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어떤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인물 테마는 그냥 매매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혀 실체가 없이 그냥 시장 따라서 움직이구나 하는 정도를 이해하시고 매수하시는 정도가 다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서실 때 간절 기온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기온이 내려가는 아침 저녁으로는 체온 유지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은 낮부터 저녁 사이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며칠째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면서 대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3도, 춘천 영하 1도로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15도, 춘천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속초 12도, 강릉 13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1도, 대구 2도로 역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전주 15도, 대구 17도, 부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과 강원 영동에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